서울 광화문 일본 대사관 앞.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에 알려온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집요한 설치 방해와 철거 요구를 해왔다는 사실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일본은 강제동원 사죄 대상하라. 최근 집회에선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회장 주변에 다른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지금의 스가 수상이나 전혀 입장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일 문제, 한미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한국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극우 보수 성향 단체가 나서 맞불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라는 100년 전에 아픈 역사를 갖고 정치적으로 도구로 이용해먹는 거 두 번 다시는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쓰레기냐! 양측의 갈등은 거친 폭언과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아무런 대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군을 내각부総理大臣に 새로 취임한 일본 스가 총리는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와 현금화를 중단하라며 오히려 한국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現金化されるこうした事態になれば日韓関係にとっては極めて深刻な状況を招くので絶対に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 강제동원 판결 2년. 피해자 배상은 어디까지 왔을까? 기로에 선 한일 관계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98살)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사는 곳입니다. KBS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S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KBS에서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초 일본의 한 제철소에서 고된 노역을 했던 이춘식 할아버지. 일본 제철 피해자 소송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군대하고 똑같이 기숙사가 군대하고 같이 또 일어나라고 나팔 부르고 나팔 부르면 일어나서 이제 또 점검 어제 점검 오면 점검 맞춰가지고 수가다 만나고 도와드리라고 말. 대법원에서 일본 제철을 상대로 승소했지만 기다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꾀를 부린다며 우리가 재판했잖아. 재판했는데 재판에서 다고 주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짭짭하네. 그러니까 좀 빨리 받아주려가. 애들 빨리 받아줘야지. 말해서 이거지. 재판한 거 재판 유신이 있어야지. 유신이 안 서보면 안 되잖아. 핫재판이지 그것이. 역시 대법원에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또 다른 피해자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기자님이 가져오신 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돌아가시고. 91살 양금덕 할머니. 10대 소녀 시절 비행기 공장에 근로 정신대로 강제 동원돼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독을 넣고 피가 작은 게. 그 가서 맞아가면서 밥 굶어가면서 일 열심히 지기 나라에 가서 일은 재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사지 한마디도 못 듣는 것이 원망스럽고 아직까지 이런 짜리나 보상도 못 받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사지 한마디를 받고 죽을지 안 먹을지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희망이 없어요. 할머니 너무 애쓰셨어요. 기나긴 재판 과정. 세월은 할머니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승소 판결 뒤인 지난 5월에도 한 분이 별세했습니다. 산 사람이 나오고 내가 아는 한 서너시밖에 없어요. 그래 애만 다 죽었어요. 동령이 아줌마도 죽고. 하루하루가 급한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 일본 기업들의 자산 압류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 올해 12월 같은 경우엔 매각명령 신청 절차에 있는 신문서 송달 절차가 이제 공시 송달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내년 안에는 그래도 구체적인 현금화의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법원 서류를 일본 대사관이 받는 걸 거부하고 있어 자산 매각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법원은 결국 관보에 그 내용을 게재하는 공시 송달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강제 집행을 거쳐 이르면 내년쯤 현금화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극렬 반대하고 있죠. 현금화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스가 총리와의 면담을 했을 때도 공식적인 얘기들이 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현금화 중단 방안부터 물어봤고. 일본 입장은 확고합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때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등을 한국에 제공해 강제동원 배상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송은 불가능하고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도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우리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식민지가 불법이라는 게 큰 요인이고 그 요인에 의해서 생긴 그 행위는 비인도적이고 불법적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의 책임 청구권이 한국 사람한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피해 보상으로서 위로금을 1억 원을 책정을 한 거죠. 일본은 왜 민사소송인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걸까? 앞으로 이어질 피해자들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과 이로 인한 천문학적인 피해 배상금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제 침략 전쟁에 강제 동원된 사료들이 전시된 국립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역사관에 기록된 조선인 강제동원 총수는 중복동원까지 포함해 782만 7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한반도 내에 강제 동원된 인원이 약 650만여 명, 한반도 밖으로는 100만여 명입니다. 나머지 27만여 명은 군인과 군무원 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로 이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의 근거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최근 국외 징용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추가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작년 4월 1차 원고에 이어서 올해 1월 2차 원고까지 집단 소송에 모두 원고 87명이 참여하고 이제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은 900명 이상. 승소 가능성이 높아 자산을 압류당하는 일본 기업들이 더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화꽃을 바치고 재단 앞에 고개를 숙인 사람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7, 80대의 노인들이지만 아픈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부친은 45년도 8월달에 8월 해방인데 6월달이에요. 6월달에 오다가 밤중에 다대포 앞에서 다대포? 부산 다대포 비행기 포기해버려 미국 비행기가. 그렇게 배에 몽땅 다 죽는 거예요. 몽땅 배에서. 아버지들은 일제강점기 국내 건설 현장 등지로 강제 동원됐고 그 과정에서 죽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재적 등본을 떼보면은 그 부산 초랑이라는 그 지역의 일본 어떤 내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는 정도 말고. 지난 2008년 박상영 씨 아버지는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불고 자라서 와서 고생하시다 세상 버리게 해도 왜 아무런 이런 거 학적 흉흉까지 줘놓고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 하는 걸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부 원망을 하고 지금 우리 국내 피해자들은 요번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배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꼭 믿기를 이번 정부에서 꼭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법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면서 정부는 강제동원 지원법을 제정해 피해자 조사를 벌이고 일부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는 19만 3천여 명,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외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는 최고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정부가 지급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국내 피해자들은 제외됐습니다. 국내에 가서 죽도록 노력하고 사고로 죽고 또는 거기에서 한 푼의 보상도 못 받고 또 거기에 지금 이제 알려지지도 않고 참 유족으로서 자식으로서
이렇게 해서 됩니까? 하고 울면서 찾아오는 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다 하고 저는 참 연구하는 입장이지만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대법원 판결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확인된 만큼 이들 국내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길도 그만큼 넓어지게 된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승소 판결을 냈기 때문에 정신대와 보국대와 같은 방식도 일본이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일본으로 갔든지 조선의 내부에서 했든지 간에 그 관련해서는 지금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의 길은 열렸지만 한일 두 나라 정부의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菅義偉君を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지난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전임 아베 총리만큼이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강경한 입장입니다. 文大統領には旧朝鮮半島労働者問題をはじめとして現在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るこの両国関係、このまま放置してはならない旨、私からは伝えました。 반면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은 민사소송이고 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민사소송입니다. 우리 측의 그 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의 결과입니다. 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 판결이 이행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아체육공원의 오승희 부장입니다. 이처럼 두 나라 정부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최근 한 연구단체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법을 물었더니 역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 조치 그리고 강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본 기업이 배상 조치하고 강제 집행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작년에는 거의 60%였는데 올해는 36%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일본 기업은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지되 실제 금전적 지원은 한국 정부나 민간이 대신 맡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2.4%에서 18.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한국의 강제 집행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14%였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한 그 피로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일 관계, 정부 간 관계 그리고 정책에 대한 피로감인데 국민의 한 62% 정도는 그 정부의 원론적인 그 대응 말고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사를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변화고 그 변화 속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문희상안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문희상안은 2019년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관계 해법으로 제시한 안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고 국민들이 모은 돈을 보태 재단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 재단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고 대신 소송은 중단하자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한일 갈등을 완화시키면서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보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앞으로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또 뭐 여타 문제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많은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민간에 화해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정부가 나서서 구상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정부가 일단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고 일본 기업의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겁니다. 이런 중재안들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 생각은 엇갈립니다. 내 욕심으로서는 경호가 우리 한국에서 정부에서 우리한테 청산해버리면 쓰겠냐 그거죠. 난 그 생각이야. 일본 땅에 만나 그렇게 수용할 것이 아니고 이미 그분도 있으면 얼마나 대학까지 생전에 그 처리해 주면서 현재 대통령이 그랬으면 쓰겠어. 한국 정부가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순간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끝나는, 피해자들이 20년 넘게 싸우시면서 받았던 판결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결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참 말 못할 정도로 갈수록 꼬여가는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일 미래 대화에 참석한 대학생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그 한일 협정권 그 협상할 때도 그때는 뭐 전쟁 끝나고 잘 살지 못했던 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굴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역사적 사건을 달고 이제 더 성장을 하고 많이 살고 이제 일본도 이제 이길 수 있으니까 점점 이런 논의가 더욱더 가속화된 것 같은데, 양국 정부에 대한 거침없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일 양국이 이렇게 과거사 문제를 경제나 안보 영역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일본 측에서 먼저 한국을 타격하기 위해서 제시한 수출 규제나 또 한국 측에서 먼저 파기를 했던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저는 양국 모두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파괴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일본이 존경받는 국가가 되고 싶다면 그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그 역사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그 정치인들의 역할이고 또 그 존경받는 국가가 되기 위한 길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본보다 한 2~4배 잘 살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 위안부 합의가 있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청년들이 분노했던 거는 그냥 일본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과연 지금 살아계신 할머님들, 그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는 들었냐라는 거였는데 그거를 안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지금의 청년 세대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 이 국가의 지도자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가서 피해자분들께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좀 설득이라도 해보려는 그런 노력은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 주한 일본 대사는 스가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화의 문을 다시 열자는 원론적 뜻을 내비쳤습니다. 日韓関係は2018年秋の大法院判決を機にですね、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こうした中で昨年来困難な状況が続いてきた日韓関係について、日本における政権交代を機にですね、関係改善を図ろうという機運がですね生まれてきていることを歓迎したいと思います。 최근 주일 한국 대사로 내정된 강창일 전 의원 역시
스가 정부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좀 실용주의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충분히 이 노선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념형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힘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이미 판결난 피해자들에게는 배상을 하되 나머지 피해자에겐 우리 정부가 재단을 세워 지원하자는 안을 제시했던 강 전 의원. 역시 법원의 강제 집행 이전에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금화가 될 경우 일본 측에서는 한일 관계가 파탄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잖아요. 그 상황까지 가지 말자 이거죠. 현금화는 이제 최후에 가서 이제 현금화한데 그 전에 좀 해결하는 지혜를 찾아보자 하는 얘기죠. 우리도 알고 있어요. 현금화되게 되면 되게 한일 관계가 어려울 것이다. 식민지 역사 바로 세우기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2년 전 대법원 판결은 비록 늦었지만 정의로운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 청산의 문제이고 저희가 정당하게 요구해야 될 권리이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국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로에 선 한일 관계.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두 나라가 미래로 함께 갈 수 있는 정의롭고도 슬기로운 방안이 무엇일지 두 나라 정부가 이제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유난히 비가 잦았던 올여름. 오랜만에 하늘에서 햇볕이 쏟아집니다. 이런 날은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이 천일염은 자연 그대로 햇빛과 바람 그리고 또 이 물 간수와 조화가 맞아야 삼박자가 돼야 소금 생산이 됩니다. 봄에는 15일 정도 걸리고 여름에는 이제 간수가 만들어졌으면은 하루에 한 번씩 채취할 수가 있어요. 25년 동안 소금밭을 갈아온 강경환 씨.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다 힘들죠. 다 힘드는데 이제 저녁 때 소금이 이제 채취하는 과정, 그게 덥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또 이제 새벽에 잠 못 자는 거, 그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통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 씨에겐 양손이 없습니다. 48년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지루의 사고로 양손을 잃은 강 씨. 아직도 사고가 난 해수욕장 근처마저 가는 게 꺼려집니다. 그날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이쪽 손으로 이제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앉은 거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이쪽으로 또 이제 돌을 하나, 이런 이제 삐죽은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이거보다 크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치는 순간 그냥 폭음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지고 가는 정신이 이런 거죠. 어린 마음에 큰일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손이 없어지면 또 나죠. 이제 내가 오히려
문병 온 사람들한테 의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난 어려서 이게 솔직히 날 줄 알았어. 시간이 흘러 상처는 아물었지만 새소는 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또 손이 너무나 이쁘잖아요. 이걸 보면 이야, 다시 한번 이 손을 또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금 48년간 살아온 게 다 모든 게 다 망가졌잖아요. 망가졌어.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다 망가져버리고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정말. 유례없던 집중호우. 모두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 시골 마을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복구 작업에 정신없던 때 땅속 어딘가에 묻혀있던 비극의 씨앗이 소리 없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유실 지뢰였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 태풍만 오면 떠내려온 지뢰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집 앞에서 소형 지뢰가 발견됐습니다. 폭풍지뢰라고 그러는데요. 기역자 수라시 뚜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니랩이 같이 떨어져 갖고 우리 집 대문 앞에 거기 있는 거를 발견해 갖고 신고해서 추가해 갔어요. 한 달여 뒤 다시 찾은 이길리. 가을 거지가 한창이지만 농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풀에 들어가서 걸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는 서해도만 서 있는 거야, 여기서 지금. 그리고 논도 저 콤바인 기사도 위험을 감수하고 미는 거예요. 뭐 여기서 동네 사람 추측으로 얘기를 하는데 몇백 발이 떠내려왔대요. 그 논에 가서 직접 우리도 보고. 추수를 포기한 농민도 생겼습니다. 가을 거지 대신 군인들의 지뢰 수색이 시작됐고 정성스레 키운 벼는 콤바인 대신 예초기에 잘려나갔습니다. 참담하죠. 뭐 말로 어떻게 길게 표현하겠어요. 지금 벼도 수확을 나도 좀 덜 나서 속상한데 아예 비지도 못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참담하다 뭐 그 정도. 9월 초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에서도 북한 목함 지뢰 2개가 발견됐습니다. 집중호우가 많았던 올해 지뢰 유실 소식은 전국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군인들의 수색도 대대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서울에서 10여 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경기도 고양 대덕 생태공원. 하루 수만 명이 찾는 이곳에서도 지뢰가 발견됐습니다. 국지성 호우는 접경지를 넘어 강으로 연결된 수도권까지 지뢰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인근 김포대교 한강 수변에선 70대 낚시꾼이 지뢰 폭발 사고로 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8월 이후 발견된 유실지뢰만 전국에서 300개 이상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있으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근데 지금은 한번 이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우리 집 관내 한강 수변이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됐고요. 통상 지뢰는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먼저 전투 장비와 차량 파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전차 지뢰입니다. 다른 하나는 체중만큼의 압력이 가해지면 터지도록 설계된 대인지뢰입니다. 특히 M14 대인지뢰는 작고 가벼워 비가 올 경우 가장 많이 유실돼 문제를 일으키는 지뢰입니다. 밟으면 발목에 치명상을 입혀 전투력을 잃게 만들어 이른바 발목지뢰라고 불립니다. 기폭장치만 금속이고 나머지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되는데 뇌건을 살짝만 건드려도 수직으로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이들 지뢰는 언제 어떻게 우리 땅에 묻히게 된 걸까? 70년 전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는 피로 얼룩졌습니다. 1953년 7월 포성은 멎었지만 그 상흔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한반도에 지뢰가 매설되기 시작한 건 바로 이 6.25 전쟁 때부터였습니다. 국군과 미군은 북한의 기습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뢰를 다량 매설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찾은 미군 기밀문서, 1952년 철원에 주둔하던 미군 44단이 지뢰를 매설한 뒤 지도에 표시한 희귀 자료입니다. 양측에 굉장히 많은 양의 진치 전방에 지뢰를 매설을 했습니다. 김하 서북 쪽에 접근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접근산 바로 북쪽에 행정구역으로는 철원군 죽대리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죽대리의 GOP 바로 그 남쪽에 있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 비무장지대에는 50만 개가 넘는 지뢰가 매설됐습니다. 남한 지역 전체에 묻혔던 지뢰는 100만 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서울 우면산을 비롯해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는 물론 영남과 호남 지역에 이르기까지 만여 개의 지뢰가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이 후방 지역의 방공포 부대 등을 방어할 목적으로 전국 곳곳에 지뢰를 매설한 겁니다. 특히 경남 양산의 천성산, 후방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640여 개의 지뢰가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터에 묵은 찌꺼기가 도처에 널려 있어 많은 위험과 함께 적지 않은 피해까지 내고 있다는 사실은 중진국의 대열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있어 적지 않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나면 묻혀있던 지뢰는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관계기관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 67년부터 82년까지 총 1,405건의 매몰탄 폭발 사고로 인하여 1,000여 명의 사상자와 3,500여 명의 부상자 그리고 8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고 한다. (6.25) 전쟁 당시 남과 북이 서로 밀고 밀리는 격전을 벌였던 강원도 양구, 이른바 펀치볼 마을입니다. 전쟁 때부터 엄청난 양의 지뢰가 묻힌 곳입니다. 여기가 지뢰 전에 사고 났던데요. 보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지뢰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지뢰 피해자가 가장 많은 데가 앙골라다라든가 뭐 캄보디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가 1,800명 정도의 그 인구들 가운데 50명 정도가 지뢰 피해자니까는 뭐 100명당 한 3명 정도 지뢰 피해니까는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밀도가 높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전체 주민의 3%가 생활 터전에서 지뢰 사고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서정호 씨도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50년 전 순간의 실수로 두 손을 잃었습니다. 뭐 나무를 뜯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알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난 어린 나이니까 모르고 들어갔잖아요. 뭐 그게 뭐 다 똑같은 입장이지만 근데 55년 동안 우리를 그냥 정부에서 방치해버린 거예요. 방치해버리고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나마 서 씨는 운이 좋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56년 전 지뢰 사고를 목격한 김금옥 씨. 끔찍했던 사고만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떨립니다. 그리고 겨울에 막 물이 나가가지고 그 땡 그 지뢰가 물이 나가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땅 속에서 고물 빼느냐고 지들이다가 그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탕 해서 마당에 앉았다 쳐다보니까 아주 큰 지대미만한 게 하늘로 올라가더라고. 아주 저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까맣게 올라갔다가 그게 싹 내려왔는데 찌들이던 사람이 죽고 그 집 아들이 둘이 죽고 또 여는 집이 애 둘이 놀러 왔던 애가 죽고 5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저씨들이 가마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반 가마니 해서 갖다 묻었어. 정부는 이런 지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5년 전 지뢰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뢰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 위로금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다. 총 464명의 피해자에게 189억 원의 위로금 등을 지급하였고 87명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뢰 피해자가 아니어서 기각된 사람이 91명, 본인이 신청서를 취하한 사람이 29명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5, 60년대 희생당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받는 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뢰 피해자 보상 체계는 이제 그 피해자들이 도저히 이제 만족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다가 피해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에게 어떤 그 보상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닌 거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조사된 전국의 지뢰 피해자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조사했던 600여 명에 그칩니다. 과연 이들이 전부일까? 취재진은 강원적 신문사에 1950년대 창간호부터 기사를 일일이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 기사에서 강원도 지뢰 피해자 명단에는 없던 형제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59년의) 일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을까? 어렵사리 문영모 씨를 안다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포탄 같은 거는 꽤 무겁잖아요, 찌다 그런 거. 그런 게 그 고물 양사들이 사갔어요. 그 고철로 그냥 뚝딱거리고 뭐 빼다가나마 그게 터졌나 봐. 옛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만난 문형모 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10살 때 지뢰 사고로 잃은 왼손. 습관처럼 주머니에 넣어 감춥니다. 여기가 뭐 이렇게 좀 물이
부여 있던 데가 있어서 거기서 보니까 뭐 쇠가 있어서 그걸 건져다가 그러다가 뚜덕거려가지고 보니까 그 빠지더라고요. 그 뇌관인지 뭐 그게 이만한 게 그거 가지고 돌에다 놓고서 이게 때려가지고 이게 터진 거예요. 빵 하더니 뭐 정신이 없으니 이런 게 그냥 안 보이더라고요. 전체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은 정신이 잃었으면 모르겠어요. 꽤나 보니까 없어졌던데 내가 그러니까. 형님 나왔어요. 추석을 맞아 멀리 인천에서 동생 정모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동생 정모 씨도 지뢰 사고로 왼쪽 시력과 오른쪽 청력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의 손발이 되고 눈이 되어 아픔을 나눠왔습니다. 그동안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뭐 알아볼 어떻게 뭐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 그냥 놀다가 다쳤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그냥 안 되거니 하고 그냥 여튼이 살았죠. 피해자 명단에 누락된 사람이 과연 형모 씨 형제뿐일까? 취재진은 지뢰 피해자 지원단체인 평화나눔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신문기사 수십만 장을 검색해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기초단체까지 명단을 만들어 책자로 펴냈습니다. 5달 넘게 이루어진 발굴 작업. 지뢰 피해자는 전국에 분포돼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새롭게 찾아낸 피해자만 327명입니다. 기존 피해자까지 합산하면 968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그러니까 감춰져 있었던 피해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보상을 받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국가에서는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 작성 과정에서 한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65년 춘천 일가족 몰살 사고. 폭발물이 터져 마을 한 가족 5명이 숨졌다는 기사였습니다. (55년이) 흐른 지금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할머니. 반세기가 지났지만 참혹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당에 이렇게 막 들어오시는 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펑 터지니까 그냥 애들이 바닥에 다 있다 그냥 다 그냥 맞은 거지. 가니까 애들이 여기저기 막 실어졌어. 그런데 우리 큰 시녀는 안 죽었더라고. 안 죽고는 그냥 언니 나 배고파 자꾸 그래. 살아도 살지도 삼켜봤자 다 이런 데가 다 떨어졌으니까는. 지뢰가 아닌 포탄 같은 폭발물 피해자는 지원은커녕 체계적인 기록이나 통계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는 이제 지뢰에 의한 피해자만 좀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로 폭발물도 마찬가지 국가에 의해서 행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지뢰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폭발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까지도 좀 보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취재진의 조사 결과 경기 인천에만 1,200여 명. 볼발탄 등 각종 폭발물로 인한 사상자 수는 무려 지뢰 피해자 수의 2배에 달하는 1,916명. 눈에 띄는 대목은 제주에서도 피해자가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지뢰 피해자 합치면 전체 피해자는 2,884명까지 늘어납니다. 특히 이 가운데 40%가 넘는 1,100여 명이 19살 미만 미성년자로 확인됐습니다. 그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국가 그러니까 지뢰나 폭발물에 의한 거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게
보통은 본인들이 잘못에 의해서 그냥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천군 지뢰 피해자 명단에 누락돼 있던 문영모 씨 형제. 평화나눔회에서 이들의 사연을 듣고 대책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이 있다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 당시 아마 그런 기록들이 야해 그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학적 부가 있어요. 국민학교 때. 학생 생활 기록부에 새겨진 그날의 흔적. 발굴한 신문 기사와 그 당시의 생활 기록부를 토대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6.25 같은 전쟁은 안 일어나죠. 우리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하고. 복지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군사 문제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용한 거라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취재진이 확인한 2,880여 명의 지뢰 그리고 불발탄 피해자. 아직도 이 땅 속 어딘가에서 자라는 비극의 씨앗 지뢰. 이제 더 이상 찾아올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민관군이 지뢰 제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그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볼 때는 그 사회생활 보장 뭐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기관이 어떤 형성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런 지뢰 제거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